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없었으면 했던 일이 내일 새벽 일어날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1,000명 가까운 경찰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출동할 걸로 보입니다. 경호처 수뇌부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자칫 무력을 가진 권력기관끼리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오늘 아침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가 머리를 맞댔습니다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 건지, 나라의 어른들은 정말 없는 건지,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친 결과가 어찌 될지 국민들이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9은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유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내일 새벽에 집행한다고요? 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내일 새벽 5시 과천 공수처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5시 반쯤이면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찰 1,000여 명과 합세해 2차 체포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차 최종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차벽, 철조망 등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역할 분담까지 정했는데요. 오후 4시엔 투입 인력들에게 소집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서울청 광수단 소속 수사관 300명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지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파견 명령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아침 3자 회동이 있었던데 어떤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까? 네, 아침 8시부터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는 앞으로 있을 그 경호처가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시간 정도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습니다. 경찰은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하자 회동을 제안했고 경호처도 이에 응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양측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공수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 연결합니다. 윤 기자, 공수처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 시기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채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내일 영장 집행 현장에서 사용할 확성기와 체증 장비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기전이 될 것에 대비해 여벌옷을 챙겨서 출근하는 공수처 수사관이 오늘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수방사 55경비단에 출입 요청 공문을 보내 허가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위치한 이곳 정부 과천청사는 방호 설비를 점검하고 출입 인원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청사 3층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집니다. 공수처 청사엔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이 마련된 이 현관을 통해 출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규정에 따라 경호처가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주변을 통제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휴식시설을 갖춘 별도의 조사실을 꾸리고 영상 녹화도 준비했습니다. 200쪽 분량의 질문지도 준비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과정, 국회 봉쇄 명령 여부,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2차 체포에도 실패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경찰은 오늘 3차 작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도상 작전을 마쳤습니다. 1,000명 정도를 투입하는데 장애물 제거와 저지선 돌파를 맡는 이른바 침투조의 대부분의 인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수처는 조끼도 맞춰 입는다고 합니다. 경찰과 구분하기 위해서라는데 왜 그런 건지 주원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관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1,000명 정도의 수사 인력을 동원할 방침인데 침투조와 체포조로 역할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침투조는 수도권 광수단 인력 900여 명으로 구성되는데 경호처가 인력과 장비로 구축한 저지선을 뚫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체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체포조는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특수단 인력 100여 명이 맡는데 말 그대로 윤 대통령 직접 체포에 투입됩니다.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그것은 고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1차 체포 시도 때와 달리 이번엔 맞춤 조끼를 입고 현장에 출동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경찰과 구별이 돼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용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오동훈 공수처장은 내일 예정된 국회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현장에서 쉴 수 있는 대형 버스도 동원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한진입니다. 몇 시간 뒤면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로 들어갑니다. 먼저 언덕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3중 저지선을 만들었던 경호처, 철조망과 버스 차벽으로 방어망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이 이번엔 어떻게 뚫고 가려는 건지 한지은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 사이 골목길 진입로에 버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가 관저로 향하는 과정에서 마주칠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때 버스와 바리케이드, 경호처 직원이 막아섰던 1차 정문엔 철조망이 추가됐습니다. 절단기로 철조망을 통과하고 나면 길을 따라 늘어선 버스와 관저 내 차량들로 만든 2차 저지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1차 때 일부 수사관들은 버스 차벽을 피해 산길로 올라가야 했는데 이번에는 견인차로 차벽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사이로 사람이 지나갈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2차 저지선을 지나면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서 3차 저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집행 땐 버스와 승용차 10여 대로 만든 차벽,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막아섰던 곳입니다. 경찰은 장비를 동원해 차량 위로 넘어가거나 다시 견인차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관저 앞 200m에는 또 다른 철문이 있습니다. 지난 3일엔 경호처와 협의 끝에 공수처 검사 3명만 이곳까지 올라갔다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경호처에 막혀 되돌아섰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경호처는 폭풍 전야입니다. 경호구역 출입을 위해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불법적인 영장 집행엔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관이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는데 경호처와 대통령실 분위기는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공수처와의 협의를 빈손으로 마친 경호처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인 관저 출입을 위해선 반드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영장 집행엔 적법한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거라고 강조했는데 무기 휴대도 포함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법은 직무에 필요할 경우 무기 휴대와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최근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법 17조에 명시된 사법경찰권을 근거로 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이 적법하고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논란이 일자 윤 변호사는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때처럼 경호관들이 인간벽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수방사 55경비단이 오늘 오후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문에 따르면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호처가 매뉴얼에 따라 무기를 든다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 경호원들은 권총 정도만 소지하지만 작전 환경에 따라선 기관총이나 저격용 소총 같은 무기도 동원된다고 합니다. 경호처가 갖고 있는 무기들은 뭔지 윤동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어제부터 관저 주변에선 경호처 소속 공격대응팀 CAT 요원들의 순찰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돼 현역 군부대에도 밀리지 않는 수준의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간 군사업체 직원들이 착용하는 고가의 방탄 헬멧과 방탄복, 그리고 독일제 돌격소총 HK416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배낭도 포착됐습니다. 물이나 진흙에서 꺼내도 총알이 나가고 2만 발 이상 쏴도 장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미 해군 네이비실을 비롯한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경호처는 MP7 기관 단총과 5.56mm 저격총뿐만 아니라 다수의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샷건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콘크리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견착형 대전차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전현직 경호처 관계자들은 군이 보유한 장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중무장 대응력은 경찰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시민을 상대하는 경찰은 권총이나 테이저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부대 수준의 경호처 활약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경우 공포탄에 이어 위협용 실탄 발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실제 발포 가능성은 낮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관저에 집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다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관저 앞 상황을 언론이 주시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지지층에게 드러낸 거란 해석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원과 관저 앞 상황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닷새 만인 어제 비서관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과 관저 앞을 거니는 장면이 한 언론에 포착됐는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를 무단 촬영해 보도하는 건 위법 행위라며 해당 언론사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관저 외부의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일종의 메시지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을 땐 머리 손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직무정지 상태에도 신경을 쓴 것 같다며 지지층에게 건재함을 보여주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습니다. 야권 인사들과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관저 밖 제3의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저에서 끝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낸 정진석 비서실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국가 원수를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한다며 대통령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사전에 상의한 적 없는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판사는 지난달 공수처가 청구했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내줬던 그 판사입니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 영장에 적시했던 형사소송법 배제 조항은 빠졌다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를 막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달리 경찰의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서부지법은 경찰이 검찰을 거쳐낸 김 차장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영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영장에 명시했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예외 조항이 이번에는 빠진 겁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공무상 비밀시설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습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를 없앤 영장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 차장 모두 국가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같은 판사가 다른 판단을 한 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은 어떨까요?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윤정 기자, 밤이 늦었는데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내일 새벽 체포영장 집행이 유력하다고 알려지면서 이곳 관저 앞에는 집회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집회 참가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하루 종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윤석열 지키자! 윤석열 지키자! 탄핵 촉구 집회 측도 영장 집행을 서두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자! 양측 집회 참가자 모두 방한용품을 두르고 밤새 자리를 지킬 태세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집회 현장이 상당히 과열된 것 같은데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찬반 집회가 열리는 두 장소가 가깝다 보니 고성이 오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양 집회 참가자 간에 충돌이 벌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거는 카메라로 찍는 자밖에 없지. 경찰은 충돌에 대비해 기동대 차량과 경찰 펜스로 집회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관저 경비도 한 단계 격상했는데요. 관저 정문 입구는 대형 버스 여러 대로 진입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인근 초등학교에 펜스를 치고 통학 안전지원단을 투입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내일 새벽에 이뤄질 경우 한남동 관저 일대 극심한 교통 혼잡도 예상됩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의원 30명 정도가 내일 새벽 관저 앞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에도 관저 앞에 모였던 의원들인데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로들 사이에서도 영장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생기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리한 체포 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내일 새벽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을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앞에 재집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30여 명의 의원이 집결 의사를 밝혔는데 지난 6일 45명보다 더 많이 모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상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며 한남동으로 갈 것이라고 썼습니다.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전현직 국회의장과 총리, 당대표 등 여야 원로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유죄 판결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맞느냐고 했고 정운찬 전 총리도 대통령 체포란 말 자체가 섬뜩하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반면 정세균 전 총리는 법을 존중해야 하는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이라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장세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불구속 수사를 언급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민주당은 허황된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건 역시 지연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있고 그 자를 위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라. 이게 법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에 흔들리지 말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체포 집행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또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호처 직원들에겐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경호처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승원 의원은 계엄 사태와 연루돼 약점이 잡힌 걸로 의심된다며 최 대행도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져야 합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인근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 관련 국정조사가 열렸는데 육군 장성들이 줄줄이 수갑을 찬 채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군 내부에선 자괴감이 느껴진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일부 장성들은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황 먼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수갑을 찬 채 국회에 들어섭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수갑에 천을 두른 채 나타났고 이동 중엔 교도관격인 군사경찰의 양팔을 붙들려야 했습니다. 계엄에 관여한 사령관들이 줄줄이 구속된 뒤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첫 기관 보고에서 야당은 계엄 선포 이후 관할 지구와 지역마다 계엄사 예하 조직이 꾸려졌다며 강호필 지상작전 사령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은 특전사, 정보사 이런 부대 이동만 나왔는데 사실은 지작사도 내란 임무 중에 큰 축을 담당했다라고.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 회동에 강 사령관도 있었다며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자 강 사령관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 육군대장 계급과 제 지상작전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든 임무를 받거나 알겠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오늘 기관 보고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82명으로 군 주요 보직자들은 북한 미사일 도발 상황에도 상당 시간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군을 망신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지 여야 합의해서 질의도 안 할 사람을 왜 부릅니까? 그걸 망신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과한 표현 아닙니까?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계엄 당시 북한군으로 위장한 군 병력이 내복 작전을 펼치려 했다는 김어준 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직을 걸겠다는 말은 합참 의장도 했습니다. 우리 군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주장에 대해 김명수 합참 의장은 군을 무시하는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낸 게 맞냐는 질문엔 북한 김정은이 돈을 들여 확인할 문제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홍구 기자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와 평양 무인기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벌인 일 아니냐는 야당의 외환 유치 의혹 제기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작심반박했습니다.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이란 말을 쓰는 건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는 무인기를 보낸 게 맞느냐는 추궁엔 확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어 고심이 크다면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의혹 해소보다 군의 전략적 판단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김정은이가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을 스스로 제가 왜 확인을 해주냐 이겁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지작사령관 합참의장이 걸핏하면 뭘 잘했다고 직을 걸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합참이 계엄 세력이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또는 군의 최고위급 장성 간에 북한과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국조특위는 내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죄는 물론 내란 선동도 수사 대상에서 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도 많습니다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으니 일단 법안 발의부터 하라는데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체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정치는 현실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위헌적 내란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더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하자라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국민의힘이 밝힌 특검법은 야당 안에 담긴 수사 대상에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은 법원 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 회장 등 복수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수사 기간과 인원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제목 자체를 민주당은 지금 내란 특검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특검법으로 그렇게 명명해서 공수처를 향해선 여야가 협의해 법안 성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법안 발의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하겠단 말만 하고 실제로 시간을 끌기 위해 법안 발의를 미루고 있던 겁니다.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의 그 내란 특검을 발의를 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고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는 빨라질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 전까지 특검 협의가 안 될 경우 자신들이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간밤에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으면서 오늘 출근길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수도권에서만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고 경기 고양시에선 추돌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해 차량 105대가 파손됐습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깜깜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전방에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려 하지만 좌우로 미끄러지며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 18대가 곳곳에서 미끄러지며 추돌했습니다. 200m, 300m 뒤에서 보고 이제 비켜가려고 핸들 틀었는데 얼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미끄러져서 나갔어요. 사고가 난 지 4시간 가까이 됐지만 사고 수습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아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반파된 차량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0분 앞선 고양 남요금소 부근에서도 차량 43대가 곳곳에서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또 5시 10분에는 일산 자유로 구산 IC 부근에서 차량 44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추돌했습니다. 고양에서만 총 105대가 추돌하며 16명이 다쳤습니다. 피 흘리시는 분들도 몇 번 봤고 차 한 대는 거의 무슨 반파 나갖고 길에 막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안산에서도 11중 추돌 사고로 1명이 다쳤고 김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출근 시간대 국회 앞에서는 1톤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인근 커피숍으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들은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사고가 잇따랐던 경기 고양시는 사고 1시간 뒤에 안전문자를 발송했는데 오타도 있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43중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노면 곳곳에 하얀 얼음이 남아 있습니다. 발로 비벼보니 미끄럽습니다. 하지만 염화칼슘을 뿌린 흔적은 없습니다. 바닥이 얼었는데 염화칼슘 작업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사고가 나자 뒤늦게 염화칼슘을 뿌렸다는 목격자들도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사고 처리하고 나서 염화칼슘 뿌리더라고요. 미리 뿌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민자고속도로 관리사는 규정대로 관리했다고 해명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 살포나 염소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사전에 다 뿌려놨고. 고양시도 어제 저녁부터 사고가 난 자유로를 포함해 관내에 총 790톤의 제설제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건의 다중 추돌 사고가 난 뒤인 새벽 6시 14분에야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마저도 후회로 오타를 낸 채 그대로 보내 빈축을 샀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담당자가 급했나 보다, 사고 난 게 웃긴가 등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얼어붙은 저수지 위에서 놀던 중학생들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를 구하려던 학생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엔 구조 튜브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산에서 학생 한 명이 황급히 뛰어내려옵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도착하자 산 위쪽으로 다급한 손짓을 합니다. 친구가 빠져있는 산위 저수지를 알려준 겁니다. 함께 출동한 119 구조대는 수중수색 20분 만에 학생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중학생은 친구 한 명이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의 저수지에 빠지자 얼음 위에서 구조하려다 물에 빠졌습니다. 함께 구조하려던 다른 친구들도 물에 빠졌지만 혼자만 나오지 못했습니다. 보온지에 덮여가지고 공업차에 타고 더라고요. 사고 저수지 주변은 등산로가 있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지만 구명 설비나 위험 안내 표지판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에는 인근의 또 다른 저수지에서도 70대가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이 구명환을 던져 목숨을 건졌습니다. 구명환이 먼저 보여서 조치가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 쓸 일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119 구조대는 구명환이 없을 경우에는 옷등을 연결해 던져서 익수자를 구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퇴임을 일주일 앞둔 미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칩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집중 겨냥한 건데 통제 대상에서 빠진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마냥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오현주 기자가 설명합니다. 미국 정부가 AI 칩 규제를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살 수 있고 중국, 러시아 등 우려 국가는 계속 차단됩니다. 동맹국도 우려국도 아닌 중간지대 국가는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규제가 신설됐습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That means zero AI chips wer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y're all made in Taiwan. That's an untenable national security risk. 강도 높은 규제에 중국 정부뿐 아니라 반도체를 팔 시장이 줄어든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위축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국 봉쇄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자립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거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 정부 정책의 지원들이 있을 거라 그런 것들은 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지형이 요동치고 있지만 여야 간사 합의로 국회 통과가 기대됐던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K-칩스법은 민주당의 입장이 변하면서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만 4천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리는 채용 박람회가 오늘부터 열렸는데 청년 구직자들이 대거 몰려서 취업난을 실감케 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4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채용 박람회. 휴가 나온 군인, 장수생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상담 부스는 작은 정보라도 얻으려는 취업 준비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커서 일단 놀랐고 모의 면접도 있고 뭐 필기 시험도 볼 수 있고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들을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쪼그라들자 공공기관으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교복을 입고 온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그거에서 조금.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작년과 같은 2만 4천 명. 특히 청년들의 인턴 기회를 늘렸습니다.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6개월 인턴은 12,000명, 채용용 인턴은 4,00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정규직 채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실적 평가에 고졸 신규 채용 비율을 반영하는 등 능력 위주의 선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북한이 8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발사 지역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큰 수해를 입었던 군수공장 밀집 지역 자강도 강계에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쐈기 때문입니다. 피해 복구를 과시하면서 동시에 취임을 앞둔 미 트럼프 당선인을 압박하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합참은 오전 9시 30분쯤 북한이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는데 250km가량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피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입니다. 강계는 탄도미사일 부품과 방사포 장비 등을 만드는 군수 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지난해 7월 말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가장 크게 본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피해 복구 완료를 과시하기 위해 이 지역을 선택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마을들과 살림집들이 그 어디를 둘러봐도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대 250여 대를 휴전선 인근 부근에 배치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여기에 탑재할 미사일 검증용 발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사용해서 북한 어느 곳에서도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도발 수위를 높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위성통신 스타링크가 빠르면 상반기에 국내에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오려는 건 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이동통신 6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거란 해석입니다. 국내 통신사들 입장에선 강력한 경쟁자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대규모 산불로 통신망이 불타 인터넷 연결이 끊긴 미국 LA. 소방대원들이 위성통신 스타링크로 실시간 상황을 전합니다. So we brought some more Starlinks here and they're going to provide a briefing of the Palisades fire.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는 스타링크는 사막과 섬은 물론 전쟁 등 재난 지역까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정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국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동통신망이 잘 갖춰진 우리나라에선 당장 개인보단 해운이나 항공사들이 주 고객이 될 전망입니다. Well, in fact, I'm on Starlink right now at my house, basically across the laser links of the satellites all the way to your aircraft. 5G보다 50배 빠른 6G 통신은 미래 산업 분야에도 파급력이 큽니다. 자율주행차와 도시망공 모빌리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속도가 빠르고 끊김이 없는 6G 위성통신망이 필수인데 머스크는 현재 보유 중인 7천여 개의 저궤도 위성을 4만 2천 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위성하고 직접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6G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타링크는 자기네들 기술로 지금 하고 있어요. 위성통신망 확보전에서 뒤처져 있는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2기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을 열었지만 윤 대통령이 불참해 4분 만에 끝났습니다. 모레 열리는 2차 변론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헌재는 이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는데 왜 그런 건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 재판관 8명이 차례로 들어와 앉습니다.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4분 만에 재판이 끝나자 국회 측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스로 쌓은 용산 요새에서 나오십시오.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 배우자가 국회 대리인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재단에 근무한다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전원 회의를 열고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양식 있는 재판부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변론이 열리는 오는 16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촉발한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이 여야 간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 민주파출소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블로거와 댓글 작성자 등을 무더기 고발한다는데 대부분 이재명 대표 관련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허위정보 신고를 받는다며 만든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접속해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을 비난했다고 자진 신고합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야말로 북한식 5호 담당제이자 폰틀막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민주당을 비판한 나를 신고한다며 셀프 신고 인증 릴레이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고발한다고 한 전용기 의원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자 전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허위 정보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선 검열 권한도 방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 뉴스를 방치하려는 듯한 모습의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국민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SNS와 유튜브 등에서 취합한 허위 정보 200여 건에 대해 고발할 계획인데 주로 이재명 대표 관련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남방 큰 돌고래 어미가 죽은 새끼를 주둥이에 얹고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난해에도 자주 목격됐습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어린 돌고래의 사망률은 50%에 달하는데 그 이유를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르른 제주 앞바다에 돌고래 한 무리가 헤엄칩니다. 그런데 무리 중 한 마리 주둥이 위에 무언가 올려져 있습니다. 유영을 계속하자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미 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주둥이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있는 이제 아주 어린 개체고 그다음에 크기로 보면 아마 그 미성숙 개체로 태어났을 확률도 좀 있어 보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는 지난해 3월과 5월, 8월에도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이동하는 남방 큰 돌고래가 목격됐습니다. 그 선박 관광이 무리한 이제 접촉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임신했을 때 이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폐어구 등 환경 오염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몸통과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채 구조됐던 종다리는 숨진 새끼들에 비하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당시 끊어내지 못한 꼬리 쪽 폐어구에 해양 생물이 부착되면서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행사가 이번 주말부터 열립니다. 지금 워싱턴 DC엔 48km에 달하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는 등 경기가 삼엄합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와는 다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곳곳에 2m가 넘는 철제 담장이 들어섭니다. 경비대가 도열해 리허설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행사가 현지 시간 18일 버지니아주 트럼프 소유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됩니다. 20일 취임식을 비롯해 오만찬과 연설, 퍼레이드 등 20개가량의 행사가 진행되고 21일 국가기도회를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취임식엔 우리 돈 약 3천억 원의 후원금이 모여 역대 최대 액수를 찍었습니다. 48km가 넘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경호 인력 2만 5천 명이 동원되는 등 보안 수위도 역대급입니다. More than 30 miles of anti-scale fence will be used for the inauguration, more than any other NSSE ever before. 은둔형 영부인으로 불렸던 멜라니아 여사는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I have my own thoughts. I have my own yes and no. I don't always agree what my husband is saying or doing, and that's okay.
자신이 때로 남편 트럼프에 조언해준다고 했고 어린이 복지 캠페인을 강화할 거란 구상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땐 백악관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아들과 6개월간 뉴욕에 머물렀지만 이번엔 주로 백악관에서 생활할 거라며 짐을 다 싸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한체육회장은 연간 4,400억 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자리입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선거가 벌어졌는데 대이변이 연출됐습니다. 탁구 선수 출신 유승민 전 IOC 위원이 3선에 도전한 이기흥 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선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체육회장 선거가 열리는 올림픽공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번 선거엔 역대 가장 많은 후보 6명이 나왔습니다. 선거인단 수도 2,2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원에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여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탁구계 수장을 지낸 유승민 전 IOC 위원이 당선됐습니다. 1982년생으로 43살, 역대 최연소 체육회장입니다. 3선에 도전한 이기흥 현 회장과는 불과 38표 차이. 체육계에선 언더독의 반란이 일어났다고 떠들썩합니다.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심기일전했고요. 체육인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가장 컸지 않았나. 유승민 회장의 임기는 2029년 2월까지, 내년 밀라노 동계올림픽과 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년 LA올림픽까지 유 회장 체제로 치릅니다. 나이는 많지 않지만 선수와 지도자, 행정까지 30년 넘은 체육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장점입니다. 과제는 산적합니다. 전임 회장 직무를 정지시켰던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을 풀고 선거를 앞두고 갈라졌던 체육계도 봉합해야 합니다. 현안들을 빠르게 해결해야 될지, 그게 정부와의 대화로 인해서 풀린다면은 가장 빠르게 어떤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무너진 학교 체육을 살리고 지방체육회의 자립성을 살리겠다는 것도 유승민 회장의 주요 공약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조성진, 임윤찬 같은 스타 연주자 인기에 힘입어 클래식 인기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올해도 풍성한 클래식 공연들이 팬들을 찾아갑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취임 연주회에서 말러의 이루하고도 웅장한 선율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마에스트로 야판 치베덴과 서울시향. 우리 교향악단으로는 처음으로 클래식 전용 플랫폼을 통해 당시 공연 실황을 음반으로 냈던 서울시향이 올해는 대형 오케스트라와 성악의 조화를 이뤄내 말러 교향곡 2번으로 새해를 엽니다. 베를린 필과 맞먹는 세계적 오케스트라를 목표로 내걸고 뉴욕 카네기홀을 비롯해 미국 투어도 예고했습니다. 내실을 다져서 그런 어떤 자양분들을 활용한다면 10년 뒤에서는 베를린 필과 겨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공연마다 초고속 매진을 이끌어내는 클래식 아이돌 임윤찬은 또 다른 클래식 스타와 만납니다. 20대의 나이로 명문 악단 마에스트로로 자리 잡은 메켈레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우리 관객들을 찾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교향악단들의 내한도 쏟아집니다. 세계 3대 악단으로 꼽히는 베를린 필, 빈필, 뉴욕 필하모닉에 두다멜의 LA 필하모닉, 한츠베덴 감독의 음악적 고향인 노열 콘세르트 헤바우 오케스트라 등 명문 악단들이 한국 관객들의 귀를 공략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클래식 음악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 21세기 최고 테너로 평가받는 요나스 카우프만 등 스타 독주자들의 방한까지 클래식의 선율로 꽉 찬 청사년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If you give up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held against you on a court. 교도소장의 온갖 악행에 앞장섰던 교도관이 체포됩니다. But I hear Byron Hadley started sobbing like a little girl when they took him away. 교도소장은 달랐습니다. Open the door. I'm not sure which key it is.
대통령 경호란 이런 겁니다. 1966년 방한한 존슨이 숙소 워커힐에 만찬을 마련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리셉션이 시작되고 갑자기 정전이 돼 깜깜해졌습니다. 1분쯤 뒤 불이 들어오자 존슨은 없고 박 대통령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경호원들이 벽에 있던 회전문 뒤로 존슨을 숨겨버린 겁니다. 미리 만들어둔 비상피신처였습니다.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 상면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에 이재명 대표가 그건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이 대표는 앞서 최 대행을 대한민국 불안정의 제1주범이라고 공격했죠. 회동우 최 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에 지시했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안전을 확보하라. 하지만 오늘 오전 국수본과 공수처, 경호처 3자 회동에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2박 3일 장기전도 각오하며 기저귀까지 챙겼습니다. 관저에선 기관 단총을 들고 경비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 총기 아닌 무기를 준비하라고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남미에서나 있을 법한 국가기관 대치극이 다시 벌어질 참입니다. 만에 하나 유혈 충돌이 터진다면 헌정사와 국가 위상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겁니다. 대통령은 계엄이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경호의 철조망 뒤에서 나와 국민 앞에 서면 어떨까요? 대통령이 되면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대로 말입니다.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건 잘못했건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 1월 14일 앵커 칼럼 오늘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였습니다. 오늘 추위는 덜했지만 먼지로 하늘빛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와 내일은 먼지가 해소되겠지만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특보도 발효됐는데요.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뚝 떨어지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 아침에 서울도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1도에 달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0도 안팎에 그치며 종일 영하권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